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최근 전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인생에 큰 시련을 겪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악몽을 꿀 정도예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7년 정도 됐어요. 우린 30대 중반에 선을 보고 만났죠. 늦은 나이지만 따질 거 다 따지고 결혼했어요. 남편과 제가 조건이 딱 맞았거든요. 시댁의 간섭을 받기 싫었던 저는 시댁과 교류가 적은 사람을 원했어요. 결혼한 친구들이 시누이, 시모일로 골머리 앓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정말이지 끔찍해 보였어요. 남편은 월급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 경제력이 있는 여자를 원했어요. 결혼 후에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좋다고요. 자기 혼자 가장이 되기는 싫다더군요. 솔직히 남편은 저에 비해 연봉도 적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회사에 다녀요. 회사 이름을 말해도 아는 사람을 손꼽을 정도죠. 저도 처음 만났을 때 남편한테 설명을 듣고서야 알았을 정도니까요. 반면에 저는 20대 중반에 대기업에 취직해서 진급을 거듭해 왔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제가 능력이 좀 돼요. 남편보다 월급도 훨씬 많이 받고요. 분기별 보너스도 꽤 받기 때문에 명절에 엄마 명품백 사드릴 능력 정도 된답니다. 그렇다고 사치를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받은 월급의 절반은 꾸준히 저축을 했을 정도니까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따지고 보면 다른 동기들 결혼할 때 일하고 육아할 때 일한 결과였어요. 알아 누울 정도 아니면 결근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서 지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죠. 솔직히 30대까지는 회사까지 관두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30대 중반쯤 되니 달라지더군요. 남자친구는 둘째치고 만날 친구도 없다 보니 그런가 봐요. 친구들은 애 키운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데다 만나도 지들끼리 아가와 시모, 시누이 얘기만 해대는데 낄 틈이 없더라고요. 그런 만남이 이어지다 보니 소외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나마 자주 만나는 친구라곤 얼마 전 이혼한 수기뿐이에요. 수기는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변호사 남편 만났다고 주위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결혼도 호텔에서 했고 사회자로 유명 개그맨까지 섭외했고요. 근데 위자료도 못 받고 합의 이혼했다는 거 보면 수기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도 쪽팔리는지 말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친해도 억지로 물어보기 좀 그랬고 언젠가 수기가 솔직하게 말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는 20에 결혼해서 애 셋 낳고 사는 친구도 있고 수기처럼 이혼한 친구도 종종 생겨나긴 했지만 친구들이 사는 걸 보니 저도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결혼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희 남편을 만난 거죠. 외모도 평범하고 무던한 사람이라 좋았어요. 나이에 비해 배도 안 나오고 자기관리도 잘한 것 같고요. 특히 남편 쪽엔 우리 결혼에 왈가왈부할 시댁이 없었어요. 남편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 그게 가장 혹한 조건이기도 했어요. 남편 아버지는 어릴 때 도망갔다고 했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바람나서 집 나간 이후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더라고요. 사춘기 때 같이 찍은 사진도 다 태워서 사진 한 장 없고요. 그래서 남편은 할머니 손이 컸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남편이 중학생 때 재혼해서 새 가정을 차렸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재혼한 남자도 소개시켜주고 같이 살자 했었나 봐요. 그런데 배다른 동생 태어나고 점점 소원해졌다고요. 남편의 유년 시절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복없는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고 유년 시절도 그렇게 보내서 본인도 자신이 자식 낳아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더래요. 살아온 과정은 달랐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반년 정도 만남을 가지다 바로 결혼했어요. 남편도 저처럼 나이 때문에 결혼을 서두른 비혼주의자였어요. 하지만 아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의견이 달랐죠. 저는 아이를 꼭 가지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 반대였어요. 저는 비혼주의자였을 때도 나중에 정자은행이라도 가서 나 닮은 애는 꼭 낳아야지 결심할 정도였어요. 친구들 아이만 봐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좀 달랐어요. 자기 부모 영향인지 아이 낳는 거에 대해 되게 신중했어요. 자기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계속 걱정하더군요. 그래서 2세 얘기만 나오면 싸웠어요.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더군요.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싶어 결혼을 했어요. 저도 일한다고 바빠 당장 애를 갖고 싶지는 않았어요. 몇 년 기다리면 생각이 달라질까 싶었죠. 남편을 설득할 자신도 있었고요. 딩크족 아시죠? 애 안 낳고 부부 둘이 사는 가정이요. 그렇게 저희는 딩크족처럼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졌어요. 결혼할 때도 이미 노산이긴 했지만 더 늦어지면 몸이 안 따라줄 것 같았거든요. 남편 몰래 냉동 난자, 냉동 정자 방법도 알아보던 중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 모르게 임신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는 용하다는 한의원 가서 부부한약도 지어 오셨고요. 물론 남편한테는 기력 좋아지는 약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부부한약이라고 말하면 싸울 게 뻔했거든요. 전 이런 고민을 절친인 수기에게 자주 했어요. 가정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마침 수기가 이혼 후 저희 옆 동네에 이사를 왔거든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 퇴근 후 우린 자주 만났어요. 가끔 호프집에서 남편과 셋이서 맥주를 마실 때도 있었고요. 수기는 쿨한 성격인데다 이성한테 끼를 부리는 여우 같은 애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 편히 다 같이 놀았죠. 가끔 둘이 저보다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질투가 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이런 말을 물은 적도 있어요. 자기,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수기 같은 여자는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 취향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좀 부담스러운 타입이라면서요. 그러니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요. 실례라면서. 그래서 전 남편한테 사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텔레비전에 아기들 나오는 예능 많잖아요. 생전 그런 프로는 안 보던 남편이 그걸 보면서 애들이 참 귀엽네 라고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고요. 전 이때다 싶어 남편한테 아이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냐고 슬쩍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전보다는 아기가 눈에 밟힌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자기 친구들 중에 아기 있는 집이 많은데 조카들이 삼촌 하는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좀 뭉클했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늦기 전에 애를 하나 갖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마음처럼 쉽냐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니, 저만 좋자고 애 낳자는 거 아니잖아요. 비협조적인 남편의 태도에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자기 고집만 부릴 건지 참.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요즘은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저희 옆 회사만 해도 확진자가 나와서 회사 방역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는 먼 나라 얘긴 줄 알았어요. 우리 부부는 마스크도 꼭 하고 어디 갈 때마다 손 소독하기로 약속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걸리면 나머지 한 명도 걸릴 테니까요. 어린 나이도 아니고 건강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특히 저희 남편은 일 특성상 출장이 잦아요. 영업직이거든요. 저는 남편이 혹시라도 출장 갔다가 코로나에 걸릴까봐 마음을 졸였어요. 하지만
그게 남편의 생계니 어쩔 수 없었죠. 최근 들어 남편은 출장이 잦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옆부서 일까지 하게 됐더라고요. 집에만 오면 헬스칸 얼굴로 앓는 소리를 했죠. 전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출장 전후로 좋은 것만 가져다 먹였어요. 그런데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지방에 출장 갔다 오는 날이었죠. 전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렸죠.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자정이 지날 무렵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심각한 목소리로 큰일이 났다면서요. 하필 점심 먹으러 간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되도록이면 손님 없는 식당에서 밥 먹으라고 했건만 운이 안 좋았던 거죠.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남편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지방 친구네 집이 비었으니 거기서 지낸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걱정되어 이것저것 생필품을 보내주려고 친구 집 주소를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극구 사양하더군요. 당신 일도 바쁜데 나까지 신경 안 써도 돼.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당신도 몸조심히 잘 있어. 그날부터 남편과 저는 전화로만 연락을 했어요. 다행히 저희 남편은 감염자랑 접촉을 하지는 않았고 식당이 커서 자리도 한참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참 다행이죠. 저는 이왕 남편과 떨어져 있는 김에 임신 준비도 하고 남편을 설득할 준비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산부인과도 갔고요. 다행히 나이에 비해 자궁 나이가 젊어서 임신 걱정은 안 해도 된다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임신 계획이 있으면 남편과 같이 내원해서 남편도 이것저것 검사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예약했죠. 걱정하고 간 산부인과에서 희망적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동네 친구랑 쇼핑하러 백화점에 갔어요. 남편이 갖고 싶다고 했던 명품 신발이 있었는데 이참에 사두려고요. 그날 친구랑 갔던 백화점은 사실 평소에 제가 자주 가던 곳은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선 좀 멀거든요. 그날은 친구가 이왕이면 동네를 벗어나 바람도 쐴 겸 가자고 해서 간 거였죠. 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제가 백화점에 가지 않았다면 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백화점에서 남편 신발을 사고 내려가는 길에 아동복 파는 층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갈 일도 없는 층이죠. 근데 그날따라 아기 옷을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친구와 저는 전시된 아기 신발이 너무 예뻐서 구경하던 중이었어요. 주위에는 아기를 데려온 젊은 부부들도 보였죠. 그런데 함께 온 친구가 제게 그러더군요. 아무래도 옆 가게에서 아기 용품 고르고 있는 사람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요. 전 친구가 좀도둑이라도 봤나 싶었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순간 친구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은정아, 저기 네 남편 아니야? 아무리 봐도 너무 닮았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코로나 때문에 지방에 있는데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전 친구가 무슨 시덥잖은 소리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아니겠지 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자가격리 중이라 지방에 있어야 할 제 남편이 거기 있지 뭐예요. 여자와 팔짱까지 끼고서요. 두 사람은 아기용품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다정해 보이던지 전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친구와 저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마스크와 모자를 끼고 있었지만 분명히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쓰고 있는 모자는 제가 생일날 해외 직구로 구매해준 한정판 모자였어요. 기가 찬 나머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멍하니 서서 계속 쳐다볼 뿐이었죠. 저를 못 봤는지 두 사람은 애정행각까지 벌이더군요.
그러다 제 친구가 참다 못해 남편한테 야!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서야 남편은 친구와 절 발견했죠. 마치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남편은 여자를 데리고 황급히 도망을 쳤어요. 제가 말을 붙일 시간도 없이요. 어이가 없더군요. 도무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그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 저를 보고 도망갈 리가 없잖아요.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더군요. 순간 현기증을 느꼈어요. 그 바람에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죠. 다행히 친구가 급히 정수기에서 물을 떠다 주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친구가 저한테 정신 차리라며 남편과 같이 있던 년 얼굴을 봤냐고 묻더군요. 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꽁꽁 싸매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었거든요. 친구는 남편과 같이 있던 여자를 잡아서 얼굴 봐야 된다고 절 잡아 끌었어요.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 멀리 남편과 그 여자가 주랭랑을 치는 게 보이더군요. 망설였어요.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굳이 제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될 광경을 목격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친구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더군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친구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전 없는 힘 있는 힘을 쥐어 짜봤어요. 그리고 마치 영화 속 추격 장면처럼 저와 친구는 그들을 뒤쫓았죠. 하마터면 놓칠 뻔했지만 다행히 지하 주차장까지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꽁꽁 싸맨 채 제 남편 뒤에 숨어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왠지 낯이 익더라고요. 얼굴을 가려서 정확히 누군지는 감이 안 잡혔지만 당신이 왜 거기 있는 거야? 남편이 도리어 제게 묻더군요. 전 어이가 없어서 크게 웃었어요. 자가격리? 지금까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새 살림이라도 차리셨어? 애도 없는 사람이 왜 아기용품점에서 나와? 그러자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야, 오해야. 무슨 오해? 전현이랑 무슨 사이야? 아니야, 이 사람은 잘못 없어. 이 사람 건들지 마.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 전 지금까지 남편의 출장들도 의심됐어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남편 놈은 오해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명도 않더군요. 제 친구가 남편을 잡고 있는 사이 저는 그 여자에게 달려들어 모자를 벗겼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 남편과 있던 그 여자는 제 베프인 숙이었어요. 배를 부여잡고 뻔뻔하게 저를 노려보는 거 있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상상도 못할 조합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어디 만날 남자가 없어서 친구 남편을 건드려요. 부끄러운 건 아는지 숙이는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주워 쓰고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달아났어요. 저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집으로 갔죠. 남편과 수기에게 전화를 수십 통이나 걸었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더군요. 수기 집에 찾아갈까 싶었지만 그 둘이 살림 차린 꼴을 제 눈으로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수기 집에 놀러 가려고 할 때마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거절할 때 의심했었어야 했어요. 그냥 수기 말을 고지곧대로 믿은 게 잘못이었죠. 그 곰 같은 년이 여우같이 그 집에 남편을 끌어들였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당장 수기와 헤어지라고 했어요. 이혼해줘. 수기가 내 아이를 임신했어. 뭐? 이혼? 임신? 나랑은 애 안 갖겠다더니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애써 외면하던 사실이 들어맞는 순간이었어요. 주차장에서 수기가 배를 잡고 저를 째려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남편 입으로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둘이 하루 이틀 만난 사이가 아니더군요. 만난 지 꽤 오래된 사이였더라고요. 제가 수기를 남편에게 소개해준 날부터
눈이 맞았다고 하니까요. 삼류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잖아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게다가 다른 여자도 아니고 제일 친한 친구인 숙이라니. 두 사람의 뻔뻔함이 증오스러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더 이상 내 남편, 내 친구로 안 보였어요. 그냥 사람 탈을 쓴 짐승같이 느껴졌죠. 게다가 자가격리? 애초에 감염자가 방문한 식당에 간 적도 없다더군요. 그 애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서 축하 파티를 해야 돼서 자가격리라는 자작극을 벌린 거였죠. 제가 병원 다니며 임신 준비할 동안 남편은 제 친구년이랑 살림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히히덕거리며 다녔을 두 년놈을 생각하면 화딱지 나요. 전 남편한테 물었어요. 언제까지 나한테 둘의 관계를 속일 생각이었냐고요. 설마 애 낳고도 속일 생각이었냐고. 돌아온 대답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수기가 내 애 가졌다는 거 알면 당신이 찾아가서 난리칠 게 뻔하니까 얘기 안 한 거야. 당신 때문에 유산이라도 됐으면 어쩔 뻔했어? 어차피 애 태어나면 호적 정리도 해야 돼서 말할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조금 일찍 안 것뿐이야. 적반하 정도 유분수지.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더군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무릎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가 잠깐 미쳤었다고 용서를 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저는 이혼은 절대 안 해주겠다고 했어요. 호적 정리? 제 알 바 아니죠. 둘 사이에 낳은 자식이 아빠가 없든 학교를 못 가든 제 알 바 아니잖아요. 불륜 주제에 어디서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해요. 제가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속일 필요도 없다며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면서요. 며칠 후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 말이 있다며 회사 앞에서 보자더군요. 약속 장소에 가보니 남편과 수기가 같이 앉아 있더군요. 남들이 보면 둘이 부부인 줄 알 정도로 다정해 보였어요. 당장 달려들어 수기의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소란을 피웠다가 회사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참았어요. 이래서 일부러 회사 앞에서 보자 했나 싶더라고요. 주차장에서 마주친 이후 수기를 보는 건 처음이라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더군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우리 씩씩이 곧 3개월이야. 너도 남의 애 키우자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깔끔하게 이혼해줬으면 좋겠다, 은정아. 결국 이 사단으로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어요. 직접 보고 나니 배신감에 치가 떨려 하루도 같이 살기 싫더라고요. 저는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요구했어요. 남편은 억울해했지만 수기가 이혼을 종용한 탓인지 순순히 다 내놓더군요. 얼마 후 제 남편과 그년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마음 같아선 식장에 가서 다 얻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다고 저한테 남는 게 뭐 있겠어요. 더러운 인간들 얼굴 안 보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그저 제 일만 열심히 했어요. 아픔을 잊고 싶어서 더더욱. 그런데 세상에 정말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지인한테 남편과 수기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수기가 몸에 딱 달라붙는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다네요. 산부인과 의사가 애한테 무리 간다고 경고한 것도 무시하고요. 결국 결혼식에서는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신혼집을 구하고 얼마 안 가 유산을 했다더라고요. 안 그래도 노산인데 다이어트까지 겹쳐서 벌어진 일이라더군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전 헛웃음이 났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결국 저에게 배신을 남겨준 두 사람은 유산을 겪은 후 헤어졌다더군요. 혼인신고서에 인주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갈라선 거예요.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죠. 글쎄 더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건요. 남편이 저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회사에 자가격리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곤
불륜을 저지른 게 소문이 났다며 저보고 와서 자기를 변호해달라고요. 최악의 경우 심할서를 쓰고 회사에서 잘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 나이에 이직도 어렵고 앞이 캄캄할 테니 그럴만도 하죠. 물론 그 소문은 제가 퍼뜨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평소에 행실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그런 소문이 나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렇게 딱 들어맞을 줄이야. 결국 남편은 감봉 3개월에 지방공장 관리직으로 발령이 났다고 해요. 잘리지 않은 걸 보니 그 인간 명도 참 질기죠. 언제까지 두 사람을 증오만 하며 지낼 수는 없었어요. 이혼까지 한 마당에 힘들게 쌓은 제 커리어까지 잃을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겠다 생각했어요. 무리해가며 큰 프로젝트도 맡았고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승진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보다 5살 어린 사람이에요. 심성도 착하고 저를 금이야 오기야 아껴줘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 그 말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쓰레기는 빨리 정리하는 게 환경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항상 기쁜 일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파혼을 했어요. 오랜 시간 연애를 해온 탓에 당연히 결혼까지 갈 줄 알았는데 남녀 사이의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5년간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앞두고 나니 그동안 몰랐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뭐예요. 처음엔 어떻게든 맞춰가며 결혼까지 이어가려고 했는데 실망이 너무 커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부모님 직업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파혼을 택했고 그 결정에는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좀 더 일찍 끝내지 못하고 부모님 가슴에 못질까지 한 게 되려 죄송할 따름이에요. 남친과 저는 직장 동료로 만나서 5년간 비밀 연애를 했어요.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합의하에 그러기로 했죠. 제가 4살 연상에 입사도 빨랐지만 고졸이라서 명문대 출신인 남친보다 월급도 적고 직급도 낮았어요. 거기다 남친은 외모도 준수한 편이라서 여직원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엔 저런 사람이 저처럼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랑 왜 사귀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혹시 내가 쉬워 보여서 데리고 놀다 차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했죠. 그런데 하루는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난 미운 오리 새끼야. 잘난 형이랑 동생한테 치여서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 항상 지적만 받고 살았거든.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었는데 입사하고 얼마 안 돼 자기가 나한테 그러더라. 진우 씨 부모님은 이렇게 멋진 아들을 둬서 자랑스러우시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지 뭐야. 그동안 자격지심에 빠져서 사느라 내가 나를 업신여겨왔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때부터 변하기로 결심했어. 자기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을 거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별거 아닌 제 말 한마디에 남친은 용기를 얻었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게 된 거였죠. 남친의 그 고백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남친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요. 회사에서 꽤 인정을 받았던 남친은 2년 전 본격적으로 세무사 시험 준비하겠다며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솔직히 남친한테 말은 안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확실치도 않은 확률에 기대를 건다는 게 아무래도 무모한 것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결혼 정년기가 훨씬 지난 저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남친과 사귀는 동안에 저희 집에서는 결혼 얘기가 수시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홍기찬 딸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 부모님 입장에선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처음부터 남친이 세무사 시험에 붙기 전까지 결혼은 미루기로 했었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혹여 우리 집 사정 때문에 제가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셨나 봐요.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부모님이 결혼을 늦게 하신 데다 애가 늦게 생겨서 아빠가 40이 넘은 나이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아빠는 평생 고생만 하신 데다 젊은 나이에 사고까지 당해서 몸이 성치 않으세요. 사고로 다친 다리를 여전히 절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 아빠를 두고 철없는 동네 아이들은 절름발이라고 놀려대곤 했어요. 어릴 땐 저도 철이 없어서 그런 아빠가 창피해 아빠와 떨어져 걷거나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전봇대 뒤로 숨곤 했어요. 참 못된 딸이었죠. 불편한 다리 때문에 취직이 어려웠던 아빠는 구두수선 일을 배워 버스 정류장 근처에 간이 구두방을 차리셨어요. 전화국에서 일하던 엄마와 만난 곳도 바로 아빠의 구두방이었죠. 출근길에 구두굽이 부러져서 난감해하던 엄마의 구두를 수선해주면서 두 분은 연이 닿았고 10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에 꼴이 나신 거죠. 아빠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쉬셔도 되는데도 고집을 부리시며 여전히 일을 하시죠. 오랜 시간 아빠는 좁은 공간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냄새나는 구두를 만지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지금이야 사람들 인식이 많이 변해서 그러지 않지만 예전엔 딱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구두 수선은 물론이고 구두 닦는 일도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런 아빠를 둔 탓에 저 역시도 학교에서 딱새라고 불리곤 했었고요. 아이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야, 저기 딱새 간다 라며 놀려댔죠. 그 말에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아빠한테 구두방 일을 하지 말라고 떼를 쓴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그러셨어요. 아이들이 놀린다고 구두방을 그만두면 망가진 구두는 누가 고치니? 세상의 모든 직업은 필요해서 생긴 거야. 그래서 아빠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 오히려 이 일이 자랑스러운걸. 출근길에 구두굽이 부러져서 난감한 아가씨를 도와줄 수도 있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영업사원의 다른 뒷굽도 갈아줄 수 있거든. 이게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니? 솔직히 그때는 아빠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왜 사람들이 놀리겠냐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떨치게 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실고를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저는 이름 대신 경리로 불렸어요. 그 별명은 저를 자신들과 같은 회사 직원으로 대우하기보다는 하찮은 직급으로 깔보려는 심보가 다분한 호칭이었죠. 정작 경리가 없으면 자신들 월급도 제때 정산받을 수 없고 회사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아닌 경리라고 부르는 직원들한테 당당히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하곤 했어요. 제가 스스로 제 권리를 찾지 않으면 평생 무시당하고 살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유일하게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바로 제 남친이었어요. 그래서 호감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남친은 저보다 월급도 많고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모르는 일을
제게 물어보고 배우려고 했었죠. 그런 모습에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진 사람이라면 평생을 같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려서부터 남들한테 하도 무시를 당하고 살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친은 회사를 다니면서 세무사 공부를 했는데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 했어요. 나름 시간을 쪼개 공부를 한다고는 했지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시간을 쓸 수 없잖아요. 업무도 업무지만 회식도 잦으니까요. 회사를 그만두고 세무사 시험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남친은 부모님 등살에 기가 눌려서 그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남친이 용기를 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남친이 난생 처음 낸 용기기도 했고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저라고 믿는 남친한테 배신감을 안겨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뒷바라지를 할 테니 한번 해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런 저의 믿음 덕분에 남친은 힘내서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꿈을 버리지 않고 노력하는 남친을 보니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사람이다 싶었죠. 그렇게 2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남친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저는 남친의 합격도 기뻤지만 솔직히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겠다는 사실에 더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애초에 약속과 달리 남친이 결혼을 머뭇거리지 뭐예요. 솔직히 남친은 저보다 4살이나 어리고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 결혼이 급하지 않겠지만 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급한 마음에 닥달을 했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자기 학벌이 좀 그렇잖아. 게다가 나보다 나이도 많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달갑지 않을 게 뻔한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역풍만 맞을 수도 있어. 우리 형수님이랑 재수씨만 해도 다들 명문대 출신에 있는 집 딸들이거든. 난 내가 형제들한테 비교당했던 것처럼 자기가 형수 재수씨랑 비교당하는 거 원치 않아. 그런 건 나 하나로 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 내가 자리 좀 잡으면 부모님도 자기한테 조금은 유해지실 거야. 나도 중간에서 덜 입장 곤란하고 말이야. 지금껏 단 한 번도 제 학벌이나 나이를 문제 삼지 않던 남친이 이제 와서 나를 위한답시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왠지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남친 말이 꼭 틀린 것만도 아니어서 분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결혼이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남친 말대로 제가 꿀리는 입장이다 보니 더 이상 독촉할 명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이 새 회사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원래는 남친과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남친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약속을 미루자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껏한 화장을 지우기 그래서 친구를 불러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친구와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려는데 친구가 제 팔을 잡아 세우더라고요. 저기 저 사람 네 남친 아니니? 친구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글쎄 제 남친이 커피 전문점에서 웬 여자랑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지 뭐예요. 둘 사이에 약간의 어색함이 흐르는 게 딱 봐도 소개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길 건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휴대폰 액정에 뜬 제 이름을 보고는 바로 수신 거절 버튼을 누르는 거 있죠.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자랑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이 여자가 누구고 내 전화는 왜 피하냐고 따지려는데 친구가 말리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강하게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남자가 너한테 질려서 정 떨어질 수 있거든.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물러서기로 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남친은 다음 날이 돼서야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어제 뭐 했냐고 물었더니 업무 때문에 하루 종일 회사에 묶여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려는데, 아, 오후에 잠깐 강화문에서 누구 좀 만났어. 대학 동기 누나가 쇼핑몰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물어볼 게 있다더라고. 그때 빼곤 밤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지. 그 말에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내 조바심 때문에 하마터면 괜한 사람을 잡을 뻔했다 싶었으니까요. 한편으론 서글퍼지기도 했어요. 내가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남친이 다른 여자랑 얘기 나누는 것만 봐도 이렇게 열을 낼까 싶은 게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구나 했죠. 그래서 남친한테 솔직히 그날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괜한 짓을 했었나 봐. 난 단지 자기가 우리 부모님한테 상처받을까 봐 결혼을 미뤘던 건데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조바심만 나게 만든 셈이네. 미안해.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친은 우리 집에 찾아와 부모님께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그래도 딸의 결혼을 학수고대하던 부모님은 쌍수 들고 환영하셨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친과 함께 예비 시댁을 찾았어요. 남친 말대로 예비 시부모님은 인상부터가 만만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형과 동생 내외도 함께 자리를 했는데 예비 동서들은 한눈에 봐도 잘 사는 티가 났어요. 옷이며 액세서리까지 온통 명품 브랜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제 차림을 훑으시더니 낮은 한숨을 쉬셨어요. 동서들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이거죠. 아버님은 눈을 내리깔고 사무적으로 그래,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작은 구두방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살림을 하시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대놓고 콧방귀를 뀌셨고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시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더 듣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는 식이었죠. 동서들은 입술이 실룩거리는 게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남친이 나서서 한마디 거들었죠. 70이 넘은 연세에도 여전히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인정은 무슨, 그래봤자 딱새지 뭐. 예전엔 구두 닦는 사람을 그렇게 불렀어. 하고 많은 여자 중에 고작 그런 집애를 데리고 와선 뭘 잘났다고 큰 소리야. 형수랑 재수씨 보기 민망하지도 않아? 난 또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데려온다고. 주위에 그렇게 여자가 없었니? 너 정도 되면 꽤 고를 수도 있었을 텐데 딱새 딸이라니 기가 차서 정말. 어머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람 면전에서 그러시는 거 정말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딱새가 뭡니까?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딱새를 딱새라고 부르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엄마한테 예의 타령이야? 이봐요 아가씨, 그쪽이 내 아들한테 이러라고 시켰어요? 우리 아들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그쪽 만나서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아우 천불이 나서 더는 못 있겠네. 일단 오늘은 그만 돌아가요. 더 들어볼 얘기도 없을 것 같고 더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버님은 저와는 눈도 안 마주치고 혀만 끌끌 차고 계셨고요. 저는 이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온 지 10분 만에 돌아 나와야 했어요. 남친과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기분이 착 가라앉는 게 마치 이리저리 구둣발에 짓밟힌 기분이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곤 남친은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이게 남친 잘못이 아닌 줄 알지만 그 순간엔 남친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며칠간은 남친 전화도 안 받고 피하기만 했어요. 시간은 흘러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아빠 점심 도시락을 들고 나갔던 엄마가 눈이 팅팅 부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대답도 않고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치시며 뭐가 그리 억울한지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구두방으로 달려갔죠. 그랬더니 아빠 역시 어리 나간 얼굴로 멍하게 허공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돈다발을 든 채로 말이죠.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랑 싸웠어? 엄마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어. 그러자 아빠는 물끄러미 절 바라보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영진아, 아빠가 유학 좀 보내주랴? 아니면 지금이라도 대학 갈래? 네가 원한다면 아빠가 뭐든 다 해줄게. 그러니까 말이다. 아빠가 부탁인데 그 집에 시집가는 거 말이다. 안 가면 안 되겠니? 어렵게 그 말을 하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그제야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손에 들린 돈다발이 막장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돈이었던 모양이었어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을 들고 있는 아빠를 보자 주르륵 눈물이 흐르고 말았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빠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만 했어요. 내가 뭐라고 평생 고생만 하신 내 부모한테 이런 꼴을 당하게 했나. 죄송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한참을 아빠 품에 안겨 울다가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 예상이 딱 맞더라고요. 이게 다 예비 시모짓이었어요. 엄마가 도시락을 들고 아빠 구두방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예비 시모가 아빠한테 모진 소리를 퍼붓고는 돈다발을 뿌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네 아빠 보고 거지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그러더라.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며 네 아빠 얼굴에 돈다발을 뿌리는데 부하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다. 이 결혼 내가 안 시킨다고. 이거사, 그러니까 잘 들어. 나 너 그 집에 시집 못 보낸다. 그래도 네가 기어이 이 결혼하겠다면 나도 너 다시는 안 봐. 엄마는 울먹이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리에 누우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예비 시모가 던진 돈다발을 들고 예비 시댁에 찾아갔어요. 인터폰으로 얼굴을 확인한 예비 시모는 할 말 없으니 돌아가라고 소리쳤죠. 여기서 말할게요. 저 이 결혼 안 해요. 돈다발 싸들고 와서 미친 짓 안 해도 아주머니랑 아저씨 인성 보고 진작에 결심했어요. 이런 막대 먹은 인간들이랑 엮이기엔 내가 너무 아깝거든요. 그런데요, 그건 그거고 오늘 아주머니가 우리 아빠한테 한 짓은 확실하게 사과 받아야겠어요.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얼굴에 돈다발을 뿌려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빠를 모욕하냐고요. 3일 내로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 영업방해에 인격 모독죄로 고소할 테니 알아서 하세요. 아, 그리고 이 돈다발 당신이 한 대로 집 앞에 뿌리고 갈 테니까 나와서 줍든 버리든 그쪽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저는 대문에 돈다발을 뿌리고 왔어요. 그리고 남친한테 전화해 이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어요. 제 얘기를 듣는 내내 수화기 너머에선 남친의 한숨소리가 연신 들려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친은 우리 집에 찾아와 저희 부모님께 자기 엄마를 대신해 정중히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남친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별을 하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결과였죠. 결국 예비 시모는 사과를 하러 오지 않았고 저는 예고대로 예비 시모를 영업 방해와 인격 모독으로 고소했어요. 얼마 뒤 소장이 집에 도착했는지 예비 시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어찌나 한결같은지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는 되려 저한테 고소 취하하라고 악담을 퍼부으며 사람 시켜 다 뒤집어 주겠다는 둥 치졸한 협박까지 해댔어요. 아주머니, 이 통화는 녹취되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방금 협박죄 하나 추가되셨어요. 조만간 협박으로 소장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제발 바른 언어 생활 좀 하세요. 예비 시모가 전화해 폭언을 할 때마다
저는 죄를 추가해 추가 소장을 보냈어요. 그렇게 소송이 이어지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통쾌한 복수극이 벌어졌지 뭐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글쎄 저희 아빠랑 예비 시모가 은행 VIP룸에서 만난 거 있죠. 하루는 아빠 구둣방으로 오래전 군대 후임이 찾아왔는데 글쎄 그분 아들이 모 은행 지점장이었던 거예요. 후임은 저희 아빠를 아들네 은행으로 모시고 가 아들한테 인사를 시킨 거죠. 이분이 월남전 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동안 아빠가 다리를 다친 사고에 대해 얘기를 안 하셔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빠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후임병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총을 맞아 다리를 다쳤던 거더라고요. 그때 목숨을 건진 후임병은 한국에 돌아와 아빠의 행방을 찾았지만 아빠가 보훈청에 상위군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동안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아빠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서 주소지를 알게 된 거죠. 백발이 성한 후임은 생명의 은인을 이제야 찾게 됐다며 아들과 함께 저희 아빠한테 큰 절을 올렸고 마침 은행에 대출 상담을 하러 왔던 시모가 될 뻔했던 사람이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당장 대출이 막혀 곤란한 상황이던 예비 시모는 꼬랑지를 확 내린 채 저희 아빠를 붙잡고 사정을 했다더라고요. 사돈, 일전의 일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이번에 대출 안 되면 길바닥에 나앉게 돼요. 제가 평생 댁에 따님 아끼고 잘 보살필 테니 은행장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네? 얼마나 급했던지 손을 달달 떨면서요. 이보세요. 내가 왜 그쪽 사돈입니까? 우리 딸 그 집에 시집 안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리고 내가 은행 대출에 관여할 자격도 없거니와 당신 같은 인간을 돕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일이든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손 놓으세요. 예비 시모는 뿌리치고 가는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통사정을 했고 결국 은행 직원들 손에 이끌려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몰래 투자한 기획부동산이 잘못되는 바람에 크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남편 몰래 큰 돈이 필요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밤 아빠를 통해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얼마 전 아빠는 구둣방을 그만두셨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상위 용사라서 연금도 받게 되셔서 생활도 안정되었거든요. 진작 보훈청에 신청을 했더라면 좀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아빠는 지금이라도 연금 받으면서 살게 된 것이 더 다행스러운 일 같다고 하셨어요. 오랜 시간 힘겹게 살아오신 아빠가 이젠 정말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엔 그 후임병이라는 분의 소개로 좋은 사람도 만났는데요.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부모님도 이 사람도 따뜻한 사람들이랍니다. 저희 부모님들처럼 마음 따뜻하게 세상을 살아가 보려 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해요. 건강 잘 챙기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